어머니, 김치 조금 담갔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고맙다. 바쁜데 이렇게 챙겨주고.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바로 가봐야 해서요. 이것만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도 얼굴 보니까 반갑네. 요즘 잘 지내지? 네, 뭐?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번엔 김치 좀 덜 맵게 했어요. 어머니 요즘 속이 예전 같지 않으실까 봐요. 아직은 소화도 잘 되는데, 하하. 고맙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탈나도 오래 가잖아요. 이번엔 냉장고에 꼭 넣어두세요. 지난번엔 좀 상했더라고요. 그랬나? 나는 잘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알람 맞춰두시거나 메모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든 건가?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요즘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한테 연락 왔네요. 그 시계 새로 산 거니? 예쁘다. 아, 이거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 호텔에서 식사 모임 있거든요. 그래? 나도 갈까? 어머, 어머니. 이번엔 엄마 친구들도 많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 위주라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그런 자리 불편해 하시잖아요. 난 괜찮은데.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뷔페 음식도 너무 다양해서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다음엔 따로 모실게요. 그래, 알겠다. 아, 그리고 요즘 TV 소리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웃한테 민원 들어올까 걱정돼서요. 그날은 귀가 좀 먹먹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알죠? 요즘은 워낙 예민하니까요. 아, 엄마 또 문자 왔네. 이만 가볼게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김치는 냉장고에 바로 넣어두시고요. 약도 알람 맞춰서 꼭 챙겨 드시고요. 요즘 혼자 계신 분들 상대로 이상한 전화도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그래, 알겠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 다음 주는 엄마랑 스파 예약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녀와. 괜찮아. 그럼요. 현관문 꼭 잠그시고요. 조심히 계세요. 이 장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론 걱정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마치 이젠 당신은 안 된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은 걱정해서 한 말이라지만 방식 하나에 따라 이렇게까지 마음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가족 간의 대화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더 중요하겠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공감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더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서영자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을 교직에 몸담았던 내게 정년퇴임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지 벌써 5년.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교사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덕에 경제적 걱정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게 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하며 원할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운전하시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민우가 종종 걱정스러운 말투로 던지는 말이었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냈니? 40년 무사고야. 내 아버지보다 운전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사실 운전은 내게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 삶의 작은 성취감이었달까. 매주 화요일이면 근처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했고
목요일엔 오랜 교직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뻣뻣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장을 보고 가끔은 마음에 드는 꽃을 한 다발 사서 내 방에 두는 소소한 행복도 즐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저녁이면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내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제 훌쩍 자라 때때로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특별히 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나의 일상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정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또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였죠. 나는 그것조차도 감사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정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바쁘게 살았고 아이도 있었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들이 갑자기 혼자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정아와 손주도 함께 오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테이블에 앉은 아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요. 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따내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차 있고 다른 투자자들은 너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이자까지 모두 갚을게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놓치기 싫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꾸준히 잘 운영해 왔습니다. 내 아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필요하다면 도와줄게. 계좌번호 알려줘.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품은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난처할 뻔했어요. 꼭 성공시켜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나는 다음 날 바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건 남이 아닌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일주일 후 정아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와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방문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 10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받은 한 번의 통화에서도 그는 바쁘다며 서둘러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거래처와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어머니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알겠어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주말 방문도 취소되었습니다. 첫 주말엔 갑자기 해외 바이어가 왔다. 고했고 다음 주말엔 민석이가 열이 났다. 고했습니다. 세 번째 주말에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을 때 아들은 아, 맞다. 오늘이었죠? 정아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아 친정이니? 나도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은 한 달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아가 집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차를 준비하려는데
정아는 현관에서 나가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못 있어요. 이거 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담근 김치예요. 정아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그러니? 오랜만에 보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시간 넉넉할 때 올게요. 플라스틱 통 하나를 건네는 정아의 손목에는 새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김치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건네려는데 정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예약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뷔페 자리 잡아놨다고요? 좋네요. 아빠도 좋아하시겠다. 통화를 마친 정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남편 편이랑 같이 올게요. 결혼 기념일이라면? 나도 같이 가서 축하해드리면 어떨까? 옷만 갈아입으면 돼.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자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어서.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누구는 가고 싶었겠나요? 그냥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막상 답변을 들으니 서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과 귓가에 맴도는 호텔 뷔페라는 단어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정아가 준 김치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과 정아의 달라진 태도가 신경 쓰였지만 그날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편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그 마지막 위안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라 서로의 속마음까지 훤히 알고 있는 사이였죠.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 받아놓고 연락 끊는 일이 많다더라. 우리 옆집 박 할머니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순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미영이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정수기가 내 표정이 굳은 것을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은 피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효자였는데.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준 이후 뜸해진 연락, 취소되는 약속들, 정아의 이중적인 태도. 모든 것들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바로 물어봐야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끝에 결국 전화는 받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 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회의 끝나면 꼭 전화해줘.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마침내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아들 회사에 찾아가 보기로요.
그동안 한 번도 불쑥 찾아간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들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돈을 빌린 건가?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지? 회사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들 회사 문 앞에 서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그때 문이 열리며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찾으세요? 네, 제가 사장님 어머니인데요. 지금 계신가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안 계세요.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혹시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회사에 안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회의가 있었나요? 직원은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요? 아니요. 어제는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셨어요.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어제 밤 아들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정아의 아버지 생신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정아는 분명 저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5천만 원을 빌려준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돌아온 후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근처 대형 쇼핑몰에 나갔습니다. 새 옷이라도 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죠. 백화점 2층을 둘러보다가 문득 귀에 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매장 앞에 아들과 정아 그리고 정아의 부모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아의 어머니가 비싼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카드를 건네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 중요한 회의가 있다던 아들이, 오늘 오전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아들이, 그토록 바빠서 저를 만날 시간이 없다던 아들이, 여기서 정아의 부모님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제 목소리에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정아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쇼핑하러 왔지. 너희들은? 아들과 정아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막 들어왔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아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네, 급하게 물건 하나만 사려고 했어요. 아버지 선물요. 정아의 어머니는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부! 오랜만이네요. 쇼핑백 여러 개가 그들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백화점 쇼핑백들이었습니다. 막 들어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물건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쇼핑백이 많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이건 장인어른 생신 선물 고르다가. 저기,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제 시선이 정아의 부모님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의 아버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아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핸드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 생신이었나 보네? 회의 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어제 보낸 문자가 거짓이었음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보이는구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아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즐거운 쇼핑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돌아서는데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음에 어머니도 모시고 식사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바쁜데 방해했네. 즐겁게 쇼핑해. 백화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귓가에는 아들의 변명과 정아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 슬픔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구기며 아들 부부의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정아의 부모님을 쇼핑몰에서 마주친 일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운전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한 채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제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충격으로 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다시 시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뒷차 운전자였습니다.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휴대폰을 보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제서야 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과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목이랑 허리가 아픈 것 같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해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업무 미팅 중인데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고요? 크게 다치셨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끝나는 대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목 디스크와 허리 염좌 증상이 있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단독 병실이 없어 사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병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곁에는 사고를 낸 젊은 운전자만 있었습니다. 그는 입원 수속과 보험 처리를 모두 도와주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야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간호사가 순회를 돌다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안 오셨나요? 곧 올 거예요. 제 대답은 자신과 간호사를 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짧게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유명 골프장 자선 행사를 보도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 군중 속에서 분명히 아들과 정아 그리고 정아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어제 열린 자선 골프 대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제가 사고를 당한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중요한 업무 미팅?
을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정아의 부모님과 골프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퇴원 후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지 않은 이유를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아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하는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됐나?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퇴원했어. 문 좀 열어줘. 현관문이 열리고 정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고 해서. 마치 손님이 아닌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니?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 왔어?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편안하게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내가 회사에 있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역시 집에 있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왜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니? 아들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바빠서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정아 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정아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걸? 누가 그런 소리를? 세상은 좁고 소문은 빠르단다.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너희는 정아 부모님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정아 어머니 감기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달려가고.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너희를 믿고 5천만 원을 기꺼이 내줬는데 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짓말로 피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똑바로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정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돌아간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 너희도 각오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제 뒤로 아들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바빠서.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이제 난 눈을 제대로 뜨게 됐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모성으로 포장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변했을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 문제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우선 제 통장에서 입원비와 치료비를 먼저 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묻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축해둔 돈을 좀 썼어.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많잖아요. 그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생을 절약하며 모아온 돈인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그렇고 내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5천만 원은 안 갚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우리 줬다고 생각했는데요. 분명히 한 달 전에 사업 확장을 위해 나중에 갚겠다고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준 돈이라고 생각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줬다고 했니? 분명히 나중에 갚으라고 했잖아. 저는 그냥 엄마가 도와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갚아야 하는 줄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빌려준 돈 모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나중에. 나중은 언제고? 그 나중에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사업 투자금도 더 필요하고. 그 순간 제 마음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고 정작 돈 문제가 나오니 이런 변명을 늘어놓다니. 더구나 명품 쇼핑은 할 수 있으면서 말입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너희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빌려준 돈은 언제 어떻게 받을지 생각해 볼게. 나도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구나. 몸조리 잘해.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제 마음에도 서러움이 가득 고였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아껴온 저였는데 정작 아들에게 저는 돈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아들과 정아가 몇 달 만에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의아했지만 혹시 관계 회복을 위해 온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아는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견적 알아봤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 화장실이랑 주방만 바꿀 거면 2천만 원 정도? 제 손에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라고요. 이 집은 제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정아야, 방금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라고 했니? 정아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 이 집은 내 아파트인데 왜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거니? 정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재산도 결국 우리 것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가족인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정아가 무슨 말을 한 건가요? 제 재산이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고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뭐라고? 내 재산이 너희 것이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니? 정아는 아직도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아들인 남편에게 상속되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미리 알아보는 게.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내 집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거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아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먼 미래에. 뭔 미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니? 정아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의 건강을 바라는 것이지,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나중에 우리 집이 될 거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차가운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니네 것이 될 거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 정아와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정아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아니, 잘못 표현한 게 아니라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겠지? 내가 돈 줄이고 내 재산은 당연히 너희 것이 될 거라고.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고 나한테 김치 한 통만 던져주고 명품 쇼핑은 마음껏 한 거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제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해를 드린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들도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내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고 내 생전에 이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아들 부부가 찾아올지 의문이었지만 그들은 의외로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정아가 좋아한다던 잡채, 그리고 손자 민석을 위한 치킨까지. 비록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정아 그리고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달려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적어도 손자는 순수했습니다. 저는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석이. 아들과 정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선물은커녕 작은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 많이 먹어.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실 오래 못 있어요. 민석이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해서. 정아가 거들었습니다. 네, 4시까지 데려다 줘야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지금이 겨우 2시인데 벌써 가야 한다는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밥부터 먹자. 식사 시간은 어색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정아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민석만 할머니 음식이 맛있다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몸 괜찮으세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운전할 때 좀 불안해. 목이 자꾸 아프고. 그 말에 정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면허 반납하시죠?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면허 반납. 제가 운전에 자신감이 좀 없다고 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도로 위에 위험인물인 것처럼 말하는 정아의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난 40년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안 냈어. 누군가의 부주의로 당한 사고일 뿐이야. 정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아들은 그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생일 선물도 케이크도 없이 겨우 1시간 머물다 간 가족들.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정아의 친정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아가 그러더라고. 내가 운전하는 거 걱정된다고 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우리 정아가 우리 엄마는 아직 젊으시니까 운전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기특해. 같은 며느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아직 젊으시니 운전해도 된다. 고 하면서 저에게는 어르신들은 사고 많이 낸다. 면허 반납을 종용한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제 생일이 지나고 몇 주 후, 저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 제자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30년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 수경을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터라 식사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어떠세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더 이야기해요. 좋아요.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내가 직접 차 대접할게요.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던 호두파이를 직접 만들었고 고급 차도 꺼내 놓았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영자야. 집이 참 따뜻하고 좋구나. 아직도 그때 그 취향 그대로네. 제 거실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오래된 앤틱 가구들과 제가 모은 도자기 컬렉션 그리고 벽에 걸린 크로스 스티치 작품들은 모두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난 옛날 물건들이 좋아.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한 스타일보다는 이런 게 더 내 마음에 들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창 시절 가르쳤던 학생들 이야기, 은퇴 후의 생활, 그리고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오늘 약속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처 들렀다가 들렀어요. 정아는 거실에 앉아 있는 수경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손님 계셨네요. 죄송해요. 방해했나 봐요. 들어와. 옛날 동료 선생님이야. 수경 선생님, 이쪽은 제 며느리 정아예요. 수경과 정아가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정아에게도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수경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나 슬슬 가봐야겠어. 다른 약속도 있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자리를 뜨자마자 정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 인테리어 언제 바꾸실 거예요? 요즘 스타일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손님들 오면 민망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님이었던 수경은 제 집을 보고 따뜻하고 좋다고 했는데 정아는 민망하다니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은 우리 집이 따뜻하고 좋다고 했는데.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또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구식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오래된 가구들도 다 바꾸고 벽지도 바꾸고. 정아야, 내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거야. 난 이 가구들이 좋고 이 스타일이 편해. 그러자 정아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살게 될 집인데요. 미리 조금씩 바꿔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순간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이미 제 집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다니. 정아야,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집이 반드시 너희 집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들인 남편이 상속받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다른 친척에게 줄 수도 있지.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요. 정아가 급하게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아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던 중 손자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가족 참여의 날 행사가 있어요. 할머니도 꼭 와주세요. 제가 발표도 해요. 민석의 순수한 부탁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손자와의 관계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민석아. 할머니가 꼭 갈게. 발표 잘 준비하고 있어. 금요일 오후 저는 민석을 위해 특별히 단장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인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중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뒤돌아보니 정아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아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정아의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의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는 내가 존경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할머니인 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떻든 적어도 민석이의 마음속에는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아가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모두가 동의하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가 기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 발표 어땠어요? 정말 훌륭했어, 민석아.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그때 정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외할머니 손잡고 가자. 외할머니가 길 모르실 테니까. 민석이는 순순히 정아의 어머니 손을 잡았고 그들은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민석이의 나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아는 이미 자리 배치를 마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민석이 양옆에, 정아와 아들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는 그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자리가 좀 좁네요. 저기 옆 테이블에 앉으시겠어요? 음식 주문할 때 같이 할게요.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다른 테이블에 따로 앉아야 한다니 이보다 더한 무시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저는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아의 부모님은 민석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아들과 정아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원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정아는 형식적으로 저에게 음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아들이 정아 부모님의 몫까지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 것은 제가 낼게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제 몫만 따로 계산서를 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계산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민석의 학교 행사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확실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니?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마지막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정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회사는 잘 돼가니? 네, 그럭저럭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 힘들겠구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민석이 학교 이야기 등 피상적인 주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한 채 더 살 생각 없으세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서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내가 왜 집을 또 사? 이 집으로 충분한데. 아니, 그게 요즘 좋은 오피스텔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명의로 사서 임대를 놓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하지만 일단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이 집으로 충분해. 그보다 너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 정아랑 민석이는? 다들 잘 지내요. 민석이 학교 행사 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아들은 몇 번이고 제 재산과 관련된 질문을 슬쩍슬쩍 던졌습니다. 은행 예금은 어디에 하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등.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한참 이어지던 중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알림음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문자 내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에 등기 이전해달라고 해봐요. 운전하다 사고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에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과 정아가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사고로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에 돈을 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닌 그저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를 키우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아들의 휴대폰 메시지를 본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미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간 것에 놀랐지만 늦은 시간임에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과 정아가 저를 대하는 태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은 일, 손자 민석 학교 행사에서 따돌림 당한 일, 그리고 오늘 우연히 보게 된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영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부양은 하지 않는 경우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아.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미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때는 그냥 아들이니까 믿고 빌려줬지. 차용증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도 못했어. 그럼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있니? 송금할 때 메모에 대여금 같은 내용을 남겼니? 계좌 이체는 했지만 특별한 메모는 없었어. 그냥 송금했을 뿐이야.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해. 그녀는 서류철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어. 우선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해. 아들 부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되지?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 꼭 아들에게 다 줄 필요 없어. 자선단체나 신탁에 기부할 수도 있고. 미영은 차분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생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의미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거지. 셋째,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내용 증명을 보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 저는 미영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들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조언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자야.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당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네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제 권리를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용기를 얻었어. 내일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자. 유언장 작성, 재산관리 계획, 아들에게 보낼 내용 증명. 모든 걸 도와줄게.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가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도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미영과의 상담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이어온 목요일 친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은 30년 넘게 함께해온 초등학교 교사 출신 친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상적인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겠지만 이날은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카페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진숙, 미영, 정숙, 영희. 모두 저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어제 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재산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영자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진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에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진숙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캐묻고 결국 그들에게 나는 내가 모은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진숙이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식들이 180도 태도를 바꿨어. 갑자기 효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니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생일에 선물도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내가 돈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공경하는 척이라도 하니 그나마 낫더라고. 정숙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큰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지. 그래서 나는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큰 아들이 부랴부랴 찾아와서 사과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영자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자식들이 태도를 바꾸든 말든 넌 내 삶을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쓰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지.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작년에 실버타운에 입주했어. 처음에는 아들이 크게 반대했지. 왜 비싼 돈 들여서 실버타운에 가냐고.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밀어붙였어. 지금은 너무 행복해.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매일 활동하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에서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었고 친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덕분에 힘이 나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미영이 도움으로 법적인 절차도 시작했고 아들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어. 진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자야. 우리 나이에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 친구들은 각자 제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미영의 조언대로 이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엄마.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 내일 시간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좀 바쁜데. 뭔데요? 내가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차용증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를 못 믿으세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비즈니스야. 내가 결혼할 때 빌려간 5천만 원과 얼마 전에 사업한다고 빌려간 5천만 원 모두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해.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앞으로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게 서류로 정리하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정아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게 언제?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재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은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은 빌린 거지 받은 게 아니야. 어머니, 정아가 실수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더욱 서류로 정리해야겠네. 오해가 없도록.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희는 가족인데.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내일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변호사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민석이 학교 행사에서 나를 따돌리고 내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모든 걸 명확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드디어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차례야. 다음 날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전문적인 태도로 차용증 내용을 설명했고 아들은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빌린 돈은 1년 안에 월별로 나눠 갚기로 했고 만약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아들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미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첫 단계를 무사히 넘겼네. 응, 고마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다음 단계는 제 재산 보호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 계약. 이제 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날 오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정아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차용증 작성 사실을 정아에게 말했을 테고 그녀가 화가 나서 전화했을 것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정아예요. 정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정아야. 무슨 일이니? 어제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차용증 때문에요. 응,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믿는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정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감정 조작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아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알고 싶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는 찾아오지 않았어. 손자 민석의 학교 행사에서는 나를 따돌렸고 식당에서는 다른 테이블에 앉게 했지. 내 생일에는 선물 하나 없이 잠깐 들렀다 갔고.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가 바빴던 것뿐이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평소 생활 속에 늘 무시가 묻어 있더라. 정아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그건 그냥 실수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잖아, 정아야.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한 거지. 정아의 목소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는 건. 내 재산은 니네 것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항상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어머니였으니까요. 침묵이 좀 더 이어진 후 정아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법적으로 따지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정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끊을게요. 그래, 정아야. 하나만 더 말할게.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일도 너희가 알아서 해. 정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아와의 통화는 예상대로 불편했지만 이전과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예의와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정아와의 통화가 있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 미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미영은 사무실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내 재산 관리 계획을 확실히 세워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아파트부터 이야기해볼까? 응, 아파트는 계속 내 명의로 두고 싶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 거니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아파트는 내 명의로 유지하고 유언장에 명확하게 상속인을 지정하자. 그런데 꼭 아들에게만 상속할 필요는 없어. 다른 선택지도 있어. 저는 미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일부는 손자 민석이 앞으로 따로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어. 민석이가 성인이 된 후에 교육비나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말이야. 또 일부는 내가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 민석은 아직 어리고 순수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했습니다. 민석이를 위한 교육 신탁은 좋은 생각이네. 그 아이가 대학에 가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희망 아동센터에 일부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 미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희망 아동센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니? 응,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어. 그곳 아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이라 도움이 많이 필요해. 센터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제 눈앞에 그 작은 아동센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 공부하고 놀던 곳. 컴퓨터는 오래되어 자주 고장났고 책장에 책들도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항상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곳에 기부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네. 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들 때의 그 순수한 표정, 질문을 할 때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지. 미영은 계속해서 여러 법적 선택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법, 기부금의 세금 혜택, 신탁 설정의 장점 등.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노후를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해.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 응, 푸른 숲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어. 거기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좋다고 하더라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평판이 좋아. 입주금은 좀 비싸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최고 수준이야.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 정말 확신해? 아들이 알면 많이 반발할 텐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해. 이제 내 삶의 가치는 나를 이용하려는 자식보다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있어.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변호사 미영과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희망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용증에 따라 첫 달 상환금을 납부했고 저와의 관계는 형식적이지만 예의는 지키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온 그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비교적 단정한 차림새에 어떤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차 한 잔 줄까? 네, 감사합니다. 차를 준비하며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아오는 패턴이었으니까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회사 일 때문에 왔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신규 계약도 따내고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의 말투에서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더 확장하려면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해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까다롭고 이자도 너무 높더라고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6개월만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확실히 갚을게요.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제가 차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빌려준 돈부터 갚아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금 약속대로 매달 갚고 있잖아요. 이건 새로운 사업건이라. 내 말은 이전 빌린 돈을 다 갚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거야. 아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달 갚는 것도 성실히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빌린 돈을 갚는 건 의무니까.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미안하지만 내 답은 변함없어. 전에 빌린 돈부터 갚아라. 아들이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세요? 제가 사업 실패하면 좋으세요? 나는 내가 실패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가 책임감을 배우길 바라. 빌린 돈은 갚아야 해.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이자는 다 낼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거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도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내 아파트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 다른 계획이요? 무슨?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알 필요는 없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한테 안 주시려고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것뿐이야.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처럼 대하시네요.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해. 빌린 돈은 갚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진정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들의 방문과 추가 자금 요청 이후 저는 변호사 미영과 함께 정말로 재산 관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저희 가치관에 맞게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영자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변호사 미영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고 마침내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저는 제 아파트 명의를 장학재단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이제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이 소식은 빠르게 아들 부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당일 저녁 아들이 격분한 상태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정아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무슨 장학재단으로 이전했다고요? 어머니가 미쳤나? 그게 말이 돼요? 정아도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인데.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가진 내 재산이야.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건 나 혼자야.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에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의?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니? 내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고 내가 죽기도 전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던 그때?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골프장에 가 있던 그때? 아들과 정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정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 둘 다 내 재산만 바라보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장학재단이라니요? 왜 하필?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 아이들의 교육은 내게 중요한 가치야. 이 재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해. 아들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 미영을 통해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월별 상환 일정이 있었지만 아들은 최근 2달 동안 상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기 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이라니?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아야,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한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그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지.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날 돈으로만 생각했으면서 왜 돈 문제로는 눈물을 흘리니? 그때 너희에게 내 존재는 중요하지 않았잖아. 정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빠서. 나도 그 마음 알아. 너희가 바빴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삶을 위해 바쁘단다. 빌려준 돈은 2주 내에 모두 상환해 주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통화가 끝난 후 정아는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훨씬 누그러진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빌린 돈은 모두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아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주 안에 모두 갚아주길 바래. 그게 어렵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자. 하지만 그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해. 결국 아들 부부는 2주 안에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 자산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들 부부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은 후 저는 세 번째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미 영자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미영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평생 가르쳤던 학교의 학생들 중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3명의 학생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학금 설립 기념식을 준비하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기념식에는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장학금 설립과 함께 저는 제 여생을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알아보았던 푸른 숲 실버타운의 입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취미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들 부부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이라니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계획이야. 하지만 저희가 모시고 살 수 있는데. 정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내 삶을 살고 싶어. 실버타운에서는 내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니, 그곳은 비싸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더 이상 나를 재산처럼 여기는 자식에게 있지 않아. 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장학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실버타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야. 아들과 정하는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영 강습에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서 책을 토론하고 가끔은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손자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석은 훌쩍 자라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서가 어쩐 일이니? 반가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학교 끝나고 혼자 왔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스스로 저를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들어와. 할머니가 과자랑 음료수 준비할게. 실버타운 내 제 아파트로 민석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래, 할머니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간식을 먹으며 민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그의 장래 희망까지. 민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민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만 바라봤던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도 있어서. 그 말에 저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민석이 이런 상황을 알고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민서가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저는 민석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란다. 내가 그것을 배웠다면 난 기쁘구나.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장학금 만드신 것처럼요. 그래, 민서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항상 응원할 거야. 그날 이후로 민석은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학교 숙제를 들고 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점차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복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행복을 되찾은 것.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지 않고 오롯이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실버타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다니. 민석이 보내준 손글씨 편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 단순한 문장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돈도 아파트도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존중. 그것을 깨달은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저는 자신을 재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맞서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지켰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행복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영자 여사처럼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찾는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임을 기억하세요.